다음 주에 있을 원내대표 경선 등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여야 당선인들은 모처럼 유권자의 입장에서 당의 진로와 명운이 걸린 한 표를 어떻게 행사할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당내 여론을 교통정리하기 위해 경선 주자와 중진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황태순 정치평론가,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배종찬 리서치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주류 친박계가 원내대표 경선을 앞두고 균열이 일어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친박 핵심부가 출마하지 마라 했는데도 유기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기 때문인데요. 잠시 유기진 의원의 입장 들어볼까요? 어느 개파의 이름으로 그 기대서 선거운동을 하거나 거기에서 좀 기대를 하거나 그런 일은 전혀 없을 테고요. 탈개파란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 당이 이제 친박, 비박으로 나눠진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너무나 싫어하시는 게 그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만은 이제 탈개파라는 표현을 썼고요. 더 이상 이렇게 개파를 가지고 어떤 개파적인 시각에서 우리 당을 이끌고 나가지 말았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이죠. 현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유기진 의원인데 이제 사선이 되다 보니까 개파를 떠나 당을 이끌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친박계의 뭐 해체 수순이냐 벌써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친박계 해체 수순 밟는 거 아니냐. 사실은 수순을 밟고 있는 거죠. 사실 보면 18대 국회 같은 경우는 국회를 갖다 주도했던 세력들이 친이계 아닙니까?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이 이제 퇴임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친이계는 흔적도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마 친박계도 그러면 예를 들어 운동권, 야당의 예를 들어서 뭐 대학교 때부터 함께 운동을 했던 그런 끈끈한 뭐 이념적인 공감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조금 이입집단적 성격인 이런 개파 같은 경우는 로열티가 약하죠. 충성도가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참패하고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참패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내년 대선 앞두고 하다 보니까 서서히 레임덕 조짐을 보이는 것이 사실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뭐 친박 핵심이 뭐 말렸다 했는데 친박 핵심만 말렸습니까?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친박팔이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이분 사실 뭐 국가경제력 강화 포럼 그게 뭐냐 친박들의 어떻게 보면 모임 결사체죠. 결사체예요. 거기에 총괄 간사를 했던 분이고 또 그 이후 곧 이어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갖다 8개월 동안 하셨던 분인데 막상 이제 와서는 나는 뭐 나를 갖다 친박에 어떤 범죄 넣지 마라. 나 친박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보면 당을 이끌고 싶다. 뜻은 좋으나 본인이 만약에 내 친박 아니라고 그래서 유기준 의원을 갖다 친박 아니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야말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것이야말로 좀 로열티가 약한 친박이 서서히 이렇게 자기 각기 이익에 따라서 각자 도생의 그룹으로 나뉘었다가 종국적으로는 또 다른 형태 어떤 개파로 이제 전환해가는 첫 단계 신호탄을 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더 이상 친박팔이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뭐 대놓고 사실 이게 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부딪히는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대통령의 임기로 봤을 때 임기 후반에 이제 이 대통령의 권위가 약해지는 상황을 레임덕이라고 흔히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절름거리는 오리라는 뜻이죠. 이 상황이 최대로 악화되면 데드덕, 죽어버린 오리라고 이제 저희가 부르지 않습니까? 레임덕을 1에서부터 뭐 10 정도로 한다면 지금 2 내지 3단계로는 이미 들어선 거죠. 그것이 단초가 된 것은 바로 유승민 의원을 사실은 공천에서 탈락시키려고 했는데 결국은 무공천으로 결정됐던 상황들. 그 상황에서 이미 레임덕은 상당히 과시화됐었고 이제는 전체 숫자로 봐서도 전체 국회를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이 약 60명 정도 지금 친박이라고 하지만 그중에서 충성도가 높은 친박을 따진다면 절반 정도가 안 된다. 그러면 결국은 진정한 친박은 약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국회를 운영할 수 있는 틀이 일단 깨져나간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친박에 대한 구심력도 약화됐고 또 대통령께서 언론인과의 간담회에서 친박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사실은 이런 마케팅이다. 그러니까요. 이런 상황이 서로 오버랩되면서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또 국회는 국회대로 이 친박의 필요성이 점점 더 약해지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저는 좀 더 정직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청와대도 마찬가지로 그동안에 친박이 가졌던 문제점이 뭔가 필요하다. 이번 유기준 의원도 자기 자신이 그동안 했던 친박에 대해서는 진정한 반성이 없습니다. 진정한 반성과 그다음에 친박의 장점
또 대통령의 국정 동력에 대해서 기여하겠다는 이런 것들이 같이 가면서 반성과 앞으로 계획 그리고 원내대표로서의 뭔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나는 친박 아니다. 누가 친박 아니라고 하겠습니까? 그동안의 친박이었었고 앞으로 하더라도 친박일 텐데 그렇다면 새로운 정치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상황에 머물고 있는 것. 새누리당의 혼란상을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 본부장님, 네. 사실 좀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이른바 최경환 의원의 친박 자순론 이것이 결국은 원내대표는 비박계에 주고 당권은 뭐 친박계, 이른바 친박계 갖는 이런 어떤 역할 분담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던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선거 이후에 나타난 국민들의 메시지는 어느 당이든 책임을 제대로 지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이른바 이 친박 마케팅하다가 치명타를 입은 건 대통령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최근 한국갤럽의 대통령 지지율은 30%, 새누리당의 지지율도 30%입니다. 이렇게 친박 마케팅을 하다가 말 그대로 엄청난 후폭풍에 시달리는 그런 지지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대통령의 전언대로 친박이라고 또는 친노라고 쓰지 말라고 전해라. 이것이 민심입니다.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지금의 원내대표의 역할은 현재 나타나고 있는 지지율을 보더라도 예. 선거 이후에 당의 위기 국면을 수습하고 지금 화면으로 보시는 게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도인데 이제 30%대에서 약간 대폭의 하락세는 멈춘 것 같아요. 하지만 보내도 불구하고 좀 부정층보다는 굉장히 낮은 수준이거든요.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예. 29%이든 30%이든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이 흔들리는 모습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대통령의 이러한 어떤 위기 국면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런 원내 사령탑이 나와야 되는 것이 수순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이 위기 국면을 보다 더 유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텐데 과연 어떤 인물이 나타나야 될지 그 답안을 예. 제대로 찾아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황 의원님, 예. 사실 일부에서는 최경환 의원이 그렇게 얘기하면서 본인도 당권 도전 않겠다. 그렇게 좀 명시적으로 얘기했으면 더 진정성이 있었던 건 아니냐 이런 이야기 나오던데. 먼저 이른바 뭐 친박 자숙론 이야기하면서 네. 아, 유 의원 당신 나오지 마시오. 지금 우리가 친박이니 무슨 이번에 친박이니 뭐 비박이니 하다가 국민들로부터 이렇게 심판을 받았으면 우리가 좀 자숙해야 될 때가 아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네. 말씀하신 대로 나도 안 나오겠어. 그랬더니 또 홍문종 의원이 그런 얘기하니까 나는 나가겠어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서서히 이제 각자 도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경환 의원이 어쨌든 자타가 공인한 친박의 좌장격이라면은 이번에 내가 당권도 안 나가겠다 네. 했으면은 뭐 유기준 의원도 명분이 없죠, 나설. 저도 이번 안 나겠어. 죄송합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이게 생방송의 묘미입니다. 이 꽃가루가 들어가서 그래요.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면 국민들에게 그야말로 보름째 어떻게 보면 지겨움을 주고 있죠. 지겨움을 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전 전체적 틀이 보니까 나경원 의원하고 아마 정진석 의원 쪽으로 크게 가닥이 잡히는 네, 듯하다. 이파전구도 아닌가. 가다가 갑자기 좀 유기준 의원이 이제 뭐 친박 뭐 비박 친박 아니다 친박 파리하지 마라 청와대까지 개입된 상태에서 되고 또 김재경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합의 추대하면 뭐 합의 추대를 전대로 난 나서 보겠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 딱 한마디로 얘기하죠. 새누리당 아직 정신 덜 차렸다. 덜 차렸다. 그런데 예. 방향을 딱 이게 잡아야 돼요. 원내 사령탑의 역할과 당 대표 역할은 다릅니다. 지금 보면 새누리당의 경우 원내 사령탑은 그야말로 옛날 1988년에 거의 버금가는 여소야대가 구현됐어요. 그러면 여소야대에서 어떻게 끌어갈 것인가? 어마어마한 협상력. 그다음에 상대방 막강한 박지원 원내대표라든가 또 모르겠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네, 제1당의 원내대표를 상대로 해서 그야말로 탁월한 협상력과 전략을 펴는 그런 사람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여기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권하고는 좀 다르다. 그다음에 당권도 마찬가지예요. 당권도 지금 보면 새누리당의 가장 큰 숙제는 뭐냐니까 내년 12월에 있을 대선에 나갈 만한 선수가 이번에 총선 과정을 겪으면서 다 보면 다 부상을 입었어요. 아주 치명상을 입었어요. 이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그야말로 강호의 인물들, 보수의 강호의 인물들 끌어내서 또 다친 선수들도 좀 보수해서 그야말로 좀 상처를 치유해갖고 틀 속에 넣어서 덜덜덜덜 돌려갖고 그야말로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낼 것인가. 여기에도 박근혜 대통령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없다. 왜냐하니까 박근혜 대통령 나름대로 행정부 수반으로서 끌고 갈 겁니다. 거기서 여당으로 집권당으로서 역할은 다 돼. 여기에서 뭐 이제 청와대 눈치 보고 또 청와대에 있는 대통령 심기 이런 거 챙기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원내대표 역할도 못하고
제대로 당 대표 역할도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렇다고 그러면 유기진 의원 지금 이른바 친박계에서 뭐 자제해라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번 경선에서 끝까지 갈 거다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끝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은 아직까지 그래도 대통령에 대한 로열티가 남아있는 범친박 사람들 예. 입장에서는 청와대까지 나서갖고 친박 발의하지 마라. 최경환 이 사람 친박 대표 아니다 얘기했는데 표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많이 모일 것 같지는 않아요. 모이지 않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김 교수님은?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에서도 그런 메시지가 나왔고 소위 말하는 친박 그룹에 힘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동안 좌장을 했던 최경환 의원의 그런 발언이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친박이 약 절반 정도 60석 정도를 현재 점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지지를 할 가능성은 약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현재 나와 있는 김재경 의원은 뒤에 이제 합류를 하는 그렇죠. 거고요. 사실 뭐 합의 추대를 조건으로 김재경 의원도 원내 대표 선거에 출마하겠다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이미 경선의 와중으로 들어간 상황에서 큰 힘을 얻기는 어렵다고 보고요. 그러면 이미 사실상 저는 2파전의 흐름으로 가지 않았나. 여성으로서 그리고 그동안 원내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나경원 의원 그리고 뭐 청와대라든가 또는 충청권에서도 나름대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고 그동안에 뭐 국회에서도 또 사무총장도 역임한 정진석 의원 두 분이 경합을 하지 않나. 그리고 그렇다면 비박계에서 다양한 그룹들이 이제 지지를 할 텐데요. 그중에서 친박계 그룹에서는 그렇다면 어느 쪽에 더 힘을 모아줄 것이냐. 결국은 새누리당 당내 의원들의 특히 저는 초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초선들은 기존의 의원들은 이미 어느 방향을 다 정했습니다. 초선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자기의 노선이라든가 또는 지지세를 결정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어느 쪽이 끌어들일 것이냐. 과연 원내에서 정말 야당을 다 모으면 170, 여당 다 모아도 130이란 말입니다. 무소속까지 한다면. 예. 국민의당을 어차피 야당으로 본다고 한다면요. 그러면 이 40석의 한계를 극복하고 대통령의 국정에 같이 기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과연 어떤 누가 협상력을 가진 것인가, 어떤 풍부한 경험으로 그리고 의원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측면에서 네. 봤을 때 나경원 의원, 정진석 당선인 두 사람이 아주 막상막하에 저는 영향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김 교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어느 쪽에 좀 무게 중심이 조금 더 있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예측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네. 드린다면 저는 정진석 당선자가 당선이 당선인 조금 더 힘이 왜냐하면 충청에 대한 기대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국회라든가 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도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도 사실은 그동안 상당히 일부는 약간 친박적인 그런 성향도 갖고 있고 그렇다면 당내에서 비박계인의 흐름도 가져간다면 네. 저는 약간의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나경원 의원의 정치력도 그렇죠. 만만치 만만치 않습니다. 않죠. 그래서 네. 좀 지켜봐야 한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원내대표는 지지층들이 바라볼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원내의 경쟁력이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부산, 울산, 경남 그리고 대구, 경북에 당선된 그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대통령하고의 관계에서 오는 친박이니 또는 무슨 박이니 하는 이런 이미지도 문제이겠지만 이번의 경우에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상당한 타격을 입지 않았습니까? 유력 정치인이라면 이번 선거 결과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향후에 이 지지층들에 있어서도 상당히 영향력이 확대되어 있고 그리고 원내에서도 가장 많은 의석수가 있는 수도권 또는 이 요충적인 의미에서 요충지라는 의미에서의 충청권 쪽에서 원내대표가 나올 경우에 보다 더 협상력을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이미지를 지지층에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런 지역적 특성 플러스 앞서 이 황태순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셨던 얼마만큼 협상력을 가져주느냐가 중요한데 네. 이 과연 나경원 의원의 쓰임새와 정진석 당선자의 쓰임새가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주느냐라는 움직임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예. 보면은 나경원 의원은 당 대표에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아 오히려요? 오히려 왜냐니까 이미지가 보면은 뭔가 보면은 뭔가 뭐랄까 좀 끌려요. 뭔가 뭐 개혁적이고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네, 개인적으로 예. 아닙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나경원 의원은 모르겠어요. 지금 원내 대표라는 것은 어떻게 치열한 상대방 박지원 원내대표하고 치열하게 그야말로 머리싸움, 수싸움 거기다가 때로는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원내대표 실제 보면 사태 거의 막 상설이 오갑니다. 예. 막 치열하게 붙을 때는 그야말로 배짱 싸움도 벌려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 뭐 이래야 되는데 과연 그렇게 험난한 전투를 갖다가 직접 나경원 의원이 치르는 것이 옳은가? 왜냐하니까 정진석 의원 앞서 두 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2010년에 원래 이분이 원래 예전에 자민련 계통에 계셨어요. 그러다가 2007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갖다가 그쪽에서 제일 먼저 지지 선언하는 바람에 그 당에서 거의 축출당하다시피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보면은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2010년에 당시
보면 세종수정안 부결되고 난 다음에 청와대를 개편하면서 정무수석으로 데려왔어요. 발탁을 했죠. 발탁을 했는데 탁월하게도 이 양반이 보니까 MB하고 박근혜하고 둘이 쪼개지면은 이건 보수가 공멸한다. 그래서 그때 8월 21일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의원 간의 회동을 마련해서 스무스하게 정권 재창출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본인이 그 정무수석이 있을 때 바로 상대 야당의 원내대표가 누구냐? 바로 박지원 원내대표가 두 번째 원내대표 할 때고 그때 새누리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의 원내대표가 김무성 원내대표였어요. 그래서 네. 일단 모양새는 김무성과 박지원이 힘을 겨루는 듯 했습니다만 실제 그 뒤에서 총괄적으로 지휘했던 것이 정진석 당시 수석이에요. 그래서 그런저런 특히 박지원 기자생활을 오래 하면서 박지원 의원에 네. 대해서는 사실 뭐 발끝까지 다 알고 있거든요. 서로가 서로를 안다는 것은 앞으로 보면은 특히 이 국민의당의 어떤 캐스팅 보트 역할이 중요한 시점에서는 새누리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좀 고려해야 될 그런 여지가 대목이 있다. 사실 뭐 원내대표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이분들 뭐 언젠가는 한 번씩은 다 하죠. 하고도 남을 것 같은데 이제 첫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죠. 무게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지금 사실 이제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서서 이제 보폭을 조금씩 넓혀 가는 것 같은데 김무성 전 대표의 자맹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근황 화면을 잠시 보실까요? 카메라 나왔어. 난 지금 카메라 피하고 싶으신데. 자, 카메라가 오면은 사람들 몰려든다, 얘기를 않겠다 이런 취지인데 사실 이제 어느 정도 당이 수순이 되면 김무성 전 대표가 또 전면으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계속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정치력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러나 이번 총선에서 보여줬던 새누리당의 무기력한 모습, 참패하는 모습, 그 일부의 책임을 분명히 대표로서 갖고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책임감을 갖고 상당 기간 저는 뭐 자숙하고 자성하는 시간을 지금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잘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런 상처를 좀 다 같이 일부는 정말 치열하게 드러내야 돼. 그러나 책임을 진 분들은 정말로 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국민들이 신뢰를 다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저는 19대에는 임기가 거의 뭐 끝났다고 보고 그렇죠. 20대 20대에 들어서 새롭게 당이 재편하는 과정 중에서 왜냐하면 이미 이제 당권을 가지거나 그런 역할은 아니거든요. 이미 대권의 행보로 간다면 그때 그동안에 좀 추스리면서 정책이라든가 다양한 역량을 가진다면 김무성 전 대표의 경우는 충분히 대권 후보로서도 갈 수 있는 당내에서 그 정도 배포와 담력 그리고 어떤 시기를 보는 그 결단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 아주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정치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을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무성 전 대표의 심정으로는 카메라가 좀 무섭지 말입니다. 이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엄청난 그런 비판에 직면해 있는데요. 선거 결과의 패배에 당 대표로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분명히 회생되는 또 재기하는 그런 국면도 있기는 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떠한 형태로 선거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앞으로 어떤 모습을 갖춰서 차기 대선에 도전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이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 여야 차기 대선 후보를 망라해서도 6위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예. 이 여권 대선 후보에서도 3위로 주저앉았습니다. 물론 표본 오차 범위 내이고 아주 미세한 정도의 예, 차이는 예. 합니다만 오세훈 전 시장 그리고 유성민 전 원내대표보다도 낮은 3% 지지율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그리고 더 뼈아픈 것은 새누리당 지지층에서 안철수 대표보다도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것이 앞으로도 굳어지는 그런 지지율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새누리당 지지를 볼 때는 당대표로서 보다 더 제대로 공천 과정에서 당대표 역할을 할 수는 없었느냐. 그리고 차기 대선 후보로부터 박근혜 대통령과의 관계 정립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리고 적어도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면 어떤 대통령의 조건, 통치 능력을 갖추고 있느냐. 이건 분명히 물어올 것입니다. 이 김무성 전 대표 아무리 산전수전 겪은 정치인이라도 제대로 응답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사실 저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또 눈에 띄는 게 이번에 보니까 문재인 대표가 그동안 전 대표가 1위였는데 안철수 공동대표가 1위로 올라섰단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당이 달라요. 예, 물론 당이 달라요. 아니, 예, 예. 참 이제 한참 얘기하다 보면은 네. 한 석 달, 넉 달 전까지 한 당에 있던 분들이니까 이게 한 당에 있던 분인가 생각하시기 쉬운데 보면 문재인 전 대표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고. 근데 뭐 당을 달랐어도 일단 전체적인 통틀어 지위에서도 통틀어서도 역전한 건 역전된 거의, 말은 예, 사실인데 예, 예. 저는 그렇게 봐. 일종의 컨벤션 이펙트죠. 우선 어쨌든 이번 저 20대 총선에서 가장 보면 두드러지게 약진했던 부분은 국민의당이고 그 국민의당의 어떤 에너지를 갖다 고스란히
예. 저 국민의당에 나온 대권 주자 군에는 안철수 의원 하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그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당을 갖다가 일견 이번에 지지했던 그 에너지들이 다 모이는 상태에다가 최근에 나온 국민의당 모습들은 모두가 뭔가 활기차고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더불어민주당 어떻습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김종인 대표 네. 합의 추대하느냐 마느냐, 전당대회 연기하느냐 마느냐, 거기에 보면 문재인 전 대표가 보면은 뭐 지난주던가요 보면은 김종인 대표하고 지난주 금요일이다, 일주일 네네네. 됐네요. 저녁을 자신의 그 다음 날부터 보면 일주일 내내 그야말로 죽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 그런 부정적인 모습들이 계속 유권자들에게 표출되면서 당연히 보면은 지지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국민의당 소속으로는 딱 안철수 하나거든요. 하나밖에 그러니까 없다. 에너지가 다 그걸로 쫙 모인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박원순 시장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 분이 좀 분산되죠. 분산돼 있기 때문에 그죠? 분산되는 데다가 거기다 좀 면구스러운 일이 지금 한 일주일 내내 벌어지고 있으니까 좀 지지층들 입장에서도 조금 소극적 자세를 가질 수밖에 없고, 한참 좀 기세가 올라 있는 국민의당 지지층의 입장에서는 네. 그야말로 저 여론조사 응답을 받더라도 안철수 우리 안철수 하는 식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다 네. 보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제 사실 새누리당 낙선자 모임이 있었는데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패장은 유구무원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지지층 여론조사에서도 뭐 그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역시 패한 분들은 다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고, 국민의당은 캐스팅 보트라든가 최근에 국정에서 새로운 이슈를 계속 내놓고 있습니다. 뭐 박지원 이제 원내대표가 되실 분도 뭐 국회의장을 놓고 얘기하고 뭔가 이슈를 선점하고 주도하는 듯한, 그리고 정치의 변화를 이끄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무래도 낙선을 한 분들은 지지율에서 뭐 김무성 전 대표 네. 그렇죠. 오세훈 전 서울시장. 전 서울시장도 마찬가지로 참 기대를 모았는데 역시 선거에서 역시 패배를. 지역 선거에서 패배하고 나서 어떤 대권의 큰 흐름으로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락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 주자로 하시는 분들이 일어서기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린다. 왜냐하면 선거 직후에 나타나는 효과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정말 컨벤션 효과가 아주 가미된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당의 정비, 국민당은 이미 지금 지도부가 사실상 정비가 됐지 않습니까? 다른 당은 정비가 앞으로도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이 기간을 좀 지켜볼 필요가 지켜봐야 있겠다는 된다. 겁니다. 배 부부장님, 여론조사 전문가신데 컨벤션 효과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게 좀 지속될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될까? 어떻게 보십니까? 국민의당이요. 네네. 국민의당,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선거 이후의 결과가 다분히 반영된,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컨벤션 효과가 오롯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당이 어떤 정책 이슈 파이팅을 해서 경쟁력 있는 정당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당의 지지율은 안철수 대표의 지지율과도 함께 갑니다. 일종의 커플링 효과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국민의당의 지지층 중에는 과거 새누리당 지지층이었었던 국민들도, 응답자들도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안철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중요한 것은 제3당, 기존 정당과는 다른 모습을 기대했거든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중도층에서 안철수 대표 1위입니다. 그 중도층의 바람이 반영되어 있는 차기 대선 후보 지지율이 이니만큼 제대로 된 모습을 보여준다면 지속되겠지만, 잘못하면 한 방에 훅 갈 수 있습니다. 여전히 잘 나갈 때 몸 조심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데, 사실 더불어민주당은 최대 현안이 전당대회 연기냐 아니냐인 것 같은데, 오늘 사선 중진 의원들이 모였는데 결론을 내지 못하면서 오히려 갈등, 혼란을 좀 더 키우는 것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간사격인 안민석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대로 하자는 주장, 그리고 연기하자는 주장이 거의 반반씩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대 시기에 대해서 중진들이 서로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주고받은 정도의 의미고, 전대 시기를 언제로 하자는 결론은 내지를 못했고, 중진들의 이러한 상이한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도 비대위가 판단에 도움이 되기를 이제 바랍니다. 사실 사선급 의원들의 모임인 중진 모임이라면 어느 정도 당내 혼란을 좀 이렇게 갈등을
좀 봉합시키고 좀 중재를 해야 되는데 의견 차면 서로 확인을 했단 말이죠. 그렇죠. 사실 4선 이상 네. 중진 중에서 가장 이제 좌장격이 가장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가장 선수가 높은 분이 이제 문희상. 문희상 6선이죠. 6선이 문희상 전 비대위원장 또 이종걸 원내대표 이런 분들의 입장에서는 전당대회 어떻게 연기 쪽으로 좀 바람을 잡았거든요. 이게 이제 세간에는 이거 문희상 저 의원이 저렇게 좀 보면 김종인 뭐 대표 구하기 비슷하게 전당대회 연기론 쪽에 힘을 실는 것이 지난번에 컷오프 됐던 분을 다시 구제해줘서 약간 보온성이 아니냐는 좀 우스갯 얘기도 있습니다. 네. 어쨌든 보면 중진들은 좀 비교적 그래도 현실적으로 김종인 대표의 역할을 갖다 인정하는 가운데 좀 가자. 그러나 뭐 내년 2월까지 가자는 얘기는 아니고 한 9월 정도면 어떻겠느냐. 그래 좀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뭐 김종인 대표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경제 정당으로서 수권 가능한 그런 모습을 시연한 다음에 바꿔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라고 해왔어요. 중진들이. 근데 그런 중진들 모임에서도 아까 안민석 의원 말씀대로 그것이 반반이라면은 초재 3선에서는 말할 것도 없거든요. 이런 부분이니까 지금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러면 네. 지금 예를 들어서 저런 정도 의견이라면 전당대회를 실시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기우는 거 아닐까요? 5월 3일 날 열리게 돼 네. 있잖아요. 당무위원회 더하기 비대 아니죠. 그죠. 당선자 대회죠. 당선자 대회. 대회 예. 이제 거기에서 그럼 대략 한 200명 되겠죠. 200명 조금 넘을 겁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 그 인원들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조금 격론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중진들 의견이 저 정도 반반으로 나뉜 정도라면은 특히 재선 3선들이 목소리가 세잖아요. 그렇게 되었을 경우는 무슨 소리냐 지금 보면 당원 당규대로 해갖고 그렇다고 우리가 패한 것도 아니고 어쨌든 일당이 되었는 마당에 빨리 정상적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 급선무다. 라는 어떤 목소리가 어떻게 보면 주류를 커지거나 주류를 갖다 점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죠. 사실 지금 송영길 당선인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연기가 기득권 유지 아니냐 이렇게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단 말이죠. 또 본인도 출마 의사를 밝히고 있고요. 어떻게 당내 흐름들이 조정이 될까요? 단언컨대 선거 이전과 선거 이후는 달라야 됩니다. 선거 이전에 그만큼 당이 위기 국면이었고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김종인 대표 체제의 구원투수 성격의 그런 당의 모습도 있기는 했지만 적어도 선거 이후에 국민들이 만들어준 선거 결과는 제1당입니다. 1당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민주적 절차가 전당대회라면 전당대회를 실시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미뤄야 된다면 연기하는 이유가 분명히 설득력 있고 당내에서 타당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이런 부분이 머뭇 시간만 끈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가장 최근에 이 한국갤럽의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를 보더라도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 압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지만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새누리당 서울 27%, 더불어민주당 25%, 국민의당 28%로 오차 범위 내기는 하지만 오히려 신속하게 움직이는 그런 국민의당의 서울 응답자들은 더 큰 힘을 실어주고 있거든요. 머뭇 응답 없는 제1당의 모습은 벗어나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실 김종인 대표의 행보도 빨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는 대전, 오늘은 부산, 다음 주는 또 호남을 찾는다고 하는데 김종인 대표의 이야기 잠시 들어봅니다. 총선 구호로 내세운 소위 문제는 경제고 정답은 투표다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일반 국민에게 비교적 잘 인식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경제고 정답은 투표다. 그리고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이야기를 다시 곰곰이 씹어보면 아직 비대위가 좀 더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로 좀 들리는데 김 교수님 어떻게 듣고 오셨습니까? 네, 강력한 희망이죠. 그리고 본인이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2017년 대선에서 승리를 일궈주는 역할까지 하고 싶다라는 희망을 여러 차례 피력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그동안에 있었던 여러 정치적 과정 전반에 걸쳐서 본인의 기여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고 또 해나갈 방향, 특히 경제 민주화라는 중요한 이슈를 다시 한번 짚어본 건데요. 강력한 희망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런 흐름들이 과연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본다면은 저는 더불어민주당이 아직 비상 상황이라고 저는 일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불어민주당이 자리서 이긴 선거는 분명히 아니거든요. 일당 됐지만 한석 차이고 더군다나 그 의미도 대부분 다 여권의 이 공천 문제 그리고 네.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정책적 실패에 대한 네. 일이 국민들의 심판의 성격이 강했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잘했다라는
측면은 아니고요. 만일의 경우 이 상황에서 저는 치열한 토론이 있어야 되지만 이것이 어떤 개파적인 뭐 친노 비노 친문 비문 이런 논란으로 번질 때는 다시 한번 국민적 불신을 살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김종인 대표가 본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만일의 경우 인상적인 네. 그런 흐름을 심어준다면 중진 흐름과 뭐 중진들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당무위와 또 당선인 연석대회에서 뭔가 흐름을 잡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치열한 토론에서 그렇겠죠. 젊은 의원들이 반발한다면 새로운 당의 전기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정치 정당을 쭉 지켜봐 오면은 정치는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진정성이 있어야 되고요. 일단은 선당 후사라는 대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김종인 대표의 저 말씀에 계속 보면 뭐랄까 약간 좀 우리 들으면서도 진실하게 안 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앞서 저 말씀하신 경우도 이번 선거 이겼던 것은 우리가 캐치프레이즈를 갖다가 문제는 경제야, 해답은 투표야, 즉 다 내공이야 이야기거든요. 일종의 자화자찬입니다. 자화자찬이고 자 문제가 이렇고 좀 경제가 문제니까 경제 정당으로 탈바꿈 할 때가 내가 있어야 돼. 나 아니면 안 된다 독선이에요. 실제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내에도 김진표 의원이라든가 연부역강한 경제 전문가를 많습니다. 예. 그리고 뭐 다 접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김종인 뭐 대표도 뭐 훌륭한 경제학자고 또 경제 수석도 하셨고 합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지금 옛날 새누리당에서 함께 일해본 분들의 공통적 의견은 저분은 말씀만 있고 강론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경제 민주화라는 구호만 있고 그럼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무엇 하는 이런 로드맵이 네.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들 갖다가 사실 알만한 사람 다 압니다. 그런데 자꾸만 저런 식으로 내가 당대표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자꾸만 우격다짐식으로 얘기하는 물론 지금 보면은 문재인 전 대표 측도 이거 혹여라도 뭐 이용해 먹고 토사구팽 시키는 거 아니냐, 네. 좀 비열한 그룹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까봐 지금 보면은 상당히 조심스러워합니다만은 김종인 대표의 저 모습도 보면은 결코 어떻게 보면 나 아니면 안 된다는 독선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이 오히려 앞서 우리 배종찬 본부장 소개해 주신 대로 수도권 중심으로 해서 유권자들의 시각으로 하여금 잠깐 외면케 만드는 네. 그런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경제 있다고 봐요. 민주화 콘텐츠가 뭐냐라는 또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는 그 콘텐츠를 제시하는 능력이 이제 김종인 대표가 상당히 뛰어나다.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뭔가를 직접 행동하는 것보다는 당 전체의 흐름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국가 전체 정책에서 제시하는 능력 이번에 뭐 구조조정 이슈라든가 몇 가지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더불어민주당이 잘 조화를 시킨다면 그래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역시 그에 대한 김종인 대표에 대한 기대이자 그에 대한 기대치가 얼만큼 만족시키느냐가 김종인 대표의 앞날과 직결돼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지금 정가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가 되는 인물이 바로 박지원 의원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즘 표현대로 역대급 원내대표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박지원 의원의 이야기 잠시 들어볼까요? 한번 대통령께서 변호해서 그러한 것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솔직하게 사과하고 국민과 국회를 설득하고 노동자들도 고통을 분담하면서 함께 나갈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귀국하시는 대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대통령이 변해야 이러한 일에 협력할 수 있고 국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을 대통령이 변해야 일에 협력할 수 있다. 박지원 의원의 특유의 화법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국민의당의 상을 고스란히 반영한 그런 발언의 내용으로 볼 수 있는데 최근 약진하고 있는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보더라도 30대에서 상당히 약진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서울에서의 지지율 상승뿐만 아니라 50대에서 새누리당과 거의 경쟁하는 지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3당으로서의 효과를 오롯이 보여줄 수 있는 경쟁력은 정책적인 부분이거든요. 탈이념에서 이 정부가 추진해야 되는 정책에 대해서 옳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박지원 원내대표, 대박지원이라고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 말 그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이 옳은 야권으로서의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라면 또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외연을 가장 크게 확대할 수 있는 이 확장성이 가장 오롯이 반영돼 있고 그것을 10분 보여줄 수 있는 인물이 박지원 네. 원내대표라는 점에서 주목받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이 원내대표 추대 효과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만큼 지지율에도 그것이 반영되어 반영되는 있거든요. 것 아니냐. 네. 사실 이 때문에 그런지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원내대표 고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변수가 되는 것 아니, 같아요. 원체 거물이니까요. 네. 원체 거물이지 않습니까? 아니 보면은 김대중 정부의 가히 2인자이고 비서실장도 했고 그다음에 원내대표는 3번째 아니에요. 거기다 가장 뛰어난 책략가죠. 그러다 보니까 특히 제일 좀 고민하는 데가 사실 더불어민주당 같아요. 이 도대체 누구를 뽑아야지 지금 저기 덕 3분이 섰을 때 그 모양이죠. 그림이 나오고 또 끌려다니지 않을까. 잘못하면 박지원 의원이 여야 1당 2당 저 원내대표를 쌈을. 줄줄줄 끌고 다닐 수 있다니까요. 네. 그럼 두 사람이 원내대표 끌려다닐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참 박지원 원내대표 저 말씀 중에 오늘 저기는 없습니다만 그 말씀을 참 탐복을 했던 게 대통령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 참 그 좋은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당시 김대중 총재를 모시고 김대중 대통령 후보를 모시고 대통령 국정을 좀 총괄해봤던. 국민의 정부를 네. 만들고 국정을 총괄해봤습니다만 바로 YS 말기에 그야말로 대통령이 실패하니까 우리 IMF 환란 위기 고스란히 맞아갖고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그런 대원칙하에 그야말로 박근혜 대통령도 어느 정도 진심을 갖고 국회를 예. 대해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도울 건 돕고 근데 내가 돌팔려는 맞더라 돕겠다는 거 아니에요? 국회의장 이야기는 조금 부적절했던 것 아니냐 싶기도 한데 어떻게 보고 저는 있습니까? 국회의장 얘기 전 잘했다고 잘했다. 봐요. 그러니까 물론 원래 안철수 대표 얘기한 건 저거죠. 그건 민의에 따라야 된다. 민의에 따르면 일당에서 나와야 되죠. 그렇죠. 근데 아닌 경우가 2번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번에 박지원 원내대표 그 표현을 썼습니다마는 1988년 13대 총선 때 일당은 물론 죄송합니다. 일당은 민정당이고 2당은 평민당입니다만은 그때 여소야대예요. 야당이 마음만 먹으면 국회의장을 갖다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DJ 총재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자, 최소한 국회의장은 집권당에서 나와야지 국정이 안정된다는 그런 말씀하에 당시 민정당의 김재순 의원에게 네. 국회의장을 양보했노라. 그런 케이스도 있었노라라고 얼마든지 말씀하셨습니다. 가능한 이야기다.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특히 새누리당은 비상 상황입니다. 대통령도 정말 비상 상황입니다. 이럴 때 국회의장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국정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이 자리에 대해서 국가를 위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다. 캐스팅 보트를 쥔 입장에서는 저는 적절한 어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사실은 협치의 가능성을 실험해 보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어젠다를 던질 수 있는 그야말로 박지원 원내대표다운 그런 공력이 보이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에서 새누리당에서 지금 못하고 있는 얘기를 야당에서 제시해줬다는 점에서 도리어 더 국정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네. 과감하게 저는 이런 제안들을 받아들여서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협치의 가능성을 한번 만들어보자. 만일의 경우 이대로 상황이 악화되잖아요. 나중에는 야당도 제안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엄청난 국가적 위기를 맞을 수 있습니다. 사실 결단됐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도 이미 여야 각계각층과 각고의 노력을 하면서 협치를 하자고 당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란 방문 위에 어떤 모습들이 펼쳐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